우리나라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아요. 100%를 초과해요. 근데 가계부채 문제보다도 기업부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우리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다. 대출을 껴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이게 결국 분양이 되지 않으니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쌓이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을 받으면서 매출이 급감합니다. 근데 매출이 줄은 상태에서 2022년엔 다시 고물가의 붐이 올라. 지금은 전반적으로 나쁜 겁니다. 24년에도 역시 고물가 기조가 유지될 것이고 오르막 올라와 또 오르막이다. 모두가 힘든 구간이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커리어 기간 동안 경제를 분석하고 또 경제를 전망하는 일만 해왔고요. 저는 이제 저를 소개할 때 매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고 있는 경제 전망의 저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 24년 경제 전망서의 저자로서 24년 경제를 여러분께 좀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려보려고 노력해 보겠고요. 현재는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고 또 한국경제산업연구원에서 경제연구실장으로 경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아마 갖고 계시는 24년 경제 어떻게 될까요? 특히 우리 24년 한국 경제의 가장 불안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시원하게 그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한국 경제 사실 밝다는 전망보다는 어둡다 이런 전망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한국 경제 가장 심각한 문제점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공감하시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 좀 위태위태하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 보이는 면들이 별로 없다. 그렇게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그 한국 경제가 안 좋다라고들 표현하시는데 그 안 좋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 형용사들을 다 붙여도 부문별로 다 붙여도 그 중에 가장 약한 고리가 무엇일까? 그 부분을 우리는 지켜봐야 돼요. 근데 현재로서는 가장 약한 고리를 꽂고 있는 것이 가계부채 그리고 기업부채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주요 기구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분석할 때 가장 약한 고리로서 계속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를 먼저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먼저 그냥 총론적으로 세계 주요 경제 관련 기구들이 예를 들면 IMF, 월드뱅크, BIS, OECD 그리고 이런 주요 IIF라는 국제금융협회 이런 주요 국제기구 혹은 국제기구 성격의 기관들이 한국 경제를 논할 때 유독 한국 경제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관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지적하는지를 좀 요약적으로 말씀드려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규모, 두 번째 속도, 세 번째는 상환 능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GDP, 경제 규모 대비 생각보다 가계부채 규모가 굉장히 월등히 크다. 그걸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로 봤을 때 IIF 같은 경우 국제금융협회 관점에서 이 조사 대상국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아요. 2위가 홍콩인데 홍콩은 100%가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를 초과해요. 100%가 넘는 나라는 조사 대상국 중에선 유일하다. 라는 게 IIF의 진단입니다. 이 규모 면에서 크다라는 것은 그냥 부채가 어떻게 보면 선진화된 금융시장임을 보여주는 잣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채를 끌어다가 신규 사업을 벌인다든가 신규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금융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다라는 지표이기도 한데 그게 지금처럼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 규모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하다, 안정적이지 못하다 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못한 가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가계가 두 가구가 있는데 한 가구는 부채를 이만큼 의존해가지고 소득이 예를 들어서 월 500만 원이 똑같아요. 가계의 자산 규모도 똑같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한 가구는 부채를 2억을 끌어다 쓰고 있고 한 가구는 10억을 끌어다 쓰고 있다 그러면 어쨌든 안정성이라는 면에서 어디가 더 불안정할까요? 아무래도 많은 부채를 의존하고 있는 가계가 더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수익을 영위할 때는 좋을 수도 있어요.
더 높은 수익을 영위할 수도 있고 자영업자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부채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택을 투자한다든가 여러 면에서 수익성을 영위한다는 측면에서는 수익성은 높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수익성에 대한 기대치는 높을 수 있지만 불안한 경제 국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4년 경제가 불안합니다. 23년부터 찾아온 고물가 고금리 이 시대는 모두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구간이에요. 그 구간에 우리나라는 IIF가 판단하기를 가장 불안한 나라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글로벌 모니터링이라는 그 보고서가 있어요. 글로벌 뎁 모니터. 글로벌 경제 국면을 봤을 때 부채가 쌓아 올리는 경제 규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 경제는 규모 면에서 절대적으로 GDP 대비 많은 부채에 의존하고 있는 국면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적을 할 만한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더라도 그 규모면에서 크다 하더라도 이제 줄어드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이제 좀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죠? 가계부채 규모가 월등히 많다 하더라도 점차 조정하고 있는 국면이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이 주요국 대비 가장 빠르다는 게 초점입니다. IMF도 지적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게도 OECD도 비슷한 전망을 했습니다. 이 주요국들의 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 부채가 얼마나 큰 위협을 주는지를 깨달았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금융위기가 아니라 IMF 외환위기를 겪었죠. 97, 8년에. 단기 외채에 많이 의존을 했을 경우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을지를 경험했어요. 그렇듯이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과도한 부채에 의존을 했다가 경제가 나락으로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금융위기를 겪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환위기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근데 세계 주요국들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부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갑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디레버리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채 의존을 하면 안 돼요. 저금리일 때는 부채를 많이 의존해서 이것저것 사업을 영위하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고금리 시대에는 디레버리징 해야 돼요. 빚을 지면 안 돼요. 오히려 저축을 많이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같은 나라는 부채 규모, GDP 대비 부채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22년, 23년 동안 고금리 시대가 찾아왔죠. 그러니까 고금리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부채 규모를 급격히 줄여나갑니다. 그리고 세계 주요국들이 대부분 부채 규모를 줄여나가요. 그러니까 IMF의 진단도 그렇고 OECD의 진단도 똑같습니다. 근데 부채의 규모를 줄여나가는데 우리나라만 가계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특히 재밌는 현상은 22년, 23년 고금리 시대를 맞았는데 그러면 부채 규모가 조정돼야 되는데 22년 중반부터 23년 1분기, 2분기 초까지는 부채 규모가 다소 줄어드는 듯 했는데 23년 2분기부터 2분기 중반부터 다시 가계부채 규모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왜 고금리 시대에 오히려 빚을 져서 좀 너무나 과도한 무리한 사업을 벌이거나 혹은 버텨내기 위해서 부채에 의존을 하거나 또 이 기회를 삼아서 집을 사야 돼 하면서 영끌해서 투자하거나 제가 보기에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 액션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보면 저금리일 때는 조금 빚에 의존해서 신사업을 좀 뛰어들어도 되고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또 사업을 확장해도 되고 그죠? 어쩌면 저금리일 때는 뭐 주택 신규 내 집 마련을 좀 추진해도 되고 그럴 만한 적절한 시점일 수 있으나 22년 중반부터 정말 이렇게 역사상 가혹하게 금리를 인상한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 지점에 또 심지어 변동금리에 의존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출을 많이 끼고 많은 투자에 가담했다는 그런 모습들. 특히 23년 중반부터 집중적으로 늘어난 가계부채의 규모를 헤아려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너무 무리한, 또 과도한 그런 투자를 단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고금리 시대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IMF가 우리나라의 자문기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자기를 다 못 봐요. 앉아 계신 PD님도 거울을 보지 않는 한 나를 제대로 못 볼 때가 있어요. 오히려 주변에서 너 보니까 너 좀 너무 경솔해. 너 보니까 좀 겸손함이 없어진 것 같아. 이렇게 옆에서 누군가 지적을 해줌으로써 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자문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IMF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세계 주요국들을 자문해 줍니다. 협회의 성격인 거죠. 그래서 회원국, IMF의 회원국 대상으로 자문을 해줘. 그러니까 자문해 준다는 것은 그 경제를 외부적인 시각에서 한국 경제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문제인지를 들여다보고 이런 부분은 좀 고쳐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지적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번 연례 보고서 역시 매년 보고서가 나옵니다. 한국은 부채의 규모가 큰 것도 문제지만 아직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상환 능력입니다. 어쩌면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게 왜 문제지?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도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면 실제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소득 계층별로 나눠보면 5분위 고소득층의 부채 규모가 1분위 저소득층의 부채 규모를 월등히 앞서갑니다. 왜냐하면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고소득층이 많은 부채에 의존해서 새로운 투자를 또 단행하거나 하기 때문에 부채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근데 1분위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신규 투자를 하기보다는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생계형 대출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1분위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취약차주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취약차주의 정의가 다중채무자이면서 첫 번째, 다중채무자란 세 가지 이상의 종류의 빚을 갖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신용대출도 있고 카드대출도 있다. 그러면 이제 다중채무자가 되죠.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층이거나 혹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등급이거나 하면 취약차주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취약차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원래 높아요. 왜냐하면 신용등급도 낮은 편에 해당되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의존하는데 그 대출의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 대출을 어디서 의존하느냐? 저축은행, 2금융권에서 의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 금리에 허덕이는 거예요.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 빚 갚기 위해서 또 다른 대출에 의존을 하죠. 그러니까 빚에 덫에 걸리는 거예요. 저소득층은 그래서 힘든 거고요. 근데 가계부채 규모로만 본다면 고소득층, 5분위, 4분위의 빚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3, 4, 5분위 중소득층 이상의 가구가 짊어진 빚의 규모가 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규모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가계부채 문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상환 능력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환 능력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취약차주의 빚이 얼마나 많은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갚을 수 있다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갚을 수 있다면. 근데 갚을 수 없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고소득층의 부채가 갚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은 언제일까? 집값이 폭락했을 때입니다. 그죠? 집값이 폭락하면 그 담보 가치가 빚을 상환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실이 가계의 부실이 어디로 전이돼요? 금융부실로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가계부채의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나리오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집값이 폭락할 거라고 판단은 안 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문제가 부채 규모에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오히려 1분위 저소득층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부채에 의존을 하고 있고 그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만큼 못 갚을 가능성이 높은 빚의 규모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2천조 가계부채의 문제가 아니라 대략 한 7%가량의 취약차주의 빚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2천조 중에 7% 정도 되면 대략 100에서 140조. 그 정도 빚의 문제가 있다. 이게 작은 규모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문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이들의 상환 능력을 보존시켜 줄까? 어떻게 이들이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줄까? 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이렇게 가계부채의 문제를 좀 쭉 나열해 보면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세 가지 면에서 아까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굉장히 약한 고리라고 말씀드렸고 어떤 상황이 전제가 된다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폭락한다면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지 않고 지금처럼 약보합의 흐름을 유지하거나 다시 상승 국면으로 간다면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는 터지든 터지지 않든, 그러니까 가계부채 규모나 속도 면에서는 터졌을 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폭락했을 때 문제로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시나리오를 본다면 그런 일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라고 한다면 1분위 저소득층, 취약차주의 빚이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2021년까지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22년부터 고금리 시대가 찾아오고 또 고물가 시대가 찾아오니까, 고물가 시대는 뭐예요? 실질 소득의 감소를 만들어요.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데 빚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드니까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빚에 의존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빚을 갚기 위한 또 이자 상환 부담은 커져요. 작년에도 2천만 원 빚졌고 올해도 2천만 원 빚졌는데 같은 빚의 규모를 가지고 상환할 이자 상환액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상환을 위해서 또 다른 빚에 의존하는 이 빚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이 취약차주의 빚이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취약차주에는 어떤 계층들이 있을까요? 네, 취약차주 중에서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신용 등급이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취약차주에 해당되는 비율이 좀 많이 있는데요. 물론 일률적으로 어떤 계층은 다 취약차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취약차주 중에는 이런 계층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취업자가 약 한 2,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2,700만 명 취업자 중에 대략 한 600만에서 650만 정도가 자영업자에 해당됩니다. 통계청에서는 취업자를 두 개로 구분해요. 임금 근로자냐, 비임금 근로자냐. 임금 근로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봉급생활자고요. 비임금 근로자가 자영업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돼요. 이 자영업자 중에서도 크게 고용주가 있고 자영자가 있어요. 고용주는 한 명이라도 채용해서 인력을 데리고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 그러면 이제 고용주고요. 1인 자영업자를 자영자라고 표현합니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자영자가 영세 자영업자에 좀 분류되긴 하겠죠. 이들의 경우 이 취약차주에 속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0년, 21년 코로나19의 충격을 받았죠. 코로나19의 충격을 받으면서 매출이 급감합니다. 근데 매출이 줄은 상태에서 2022년으로 건너갔는데 2022년엔 다시 고물가의 붐이 올라요. 그러니까 고물가란 얘기는 원자재 가격이 다 오르는 현상인 거예요. 예를 들면 김밥 가게 할머니 자영업자죠. 혼자 일하신단 말이에요. 자영자입니다. 근데 단무지 가격 오르죠. 햄 가격 오르죠. 김 가격 오르죠. 전기요금 오르죠. 가스요금 오르죠. 다 오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22년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23년 경기 침체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국면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을 올려잡으면 손님이 떠날 가능성이 높아요. 단골 손님이 떠날까봐 가격을 또 못 올려잡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원자재 가격은 다 오르는데 비용은 다 오르는데 가격은 못 올려잡으니까 이 수익률, 마진 폭이 줄어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가격을 올려잡자니 단골 손님이 떠날까봐 굉장히 힘든 구간이 찾아와. 22년, 23년입니다. 고물가. 그 고물가 속에 가격을 못 올려잡고 가격을 올려잡은 만큼 매출이 줄어들어 실제. 그리고 또 심지어 임금 근로자들이 23년에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외식비 줄이자. 소비를 줄인다 하더라도 소비 중에 어떤 소비를 줄일까의 문제인데 경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소득이 줄어요. 그러면 쌀 소비를 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쌀 소비를 줄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쌀은 필수재적 소비 지출이에요. 제가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이기 때문에 쌀이라고 표현했지만 필수재적 지출은 줄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줄이는 게 뭐예요? 비필수재적 지출을 줄여요. 그 비필수재적 지출이 외식비입니다. 그리고 오락, 스포츠, 여가, 여행 이런 소비를 줄여요. 그런 것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이 줄여나가는 소비 지출 항목이 다 누구예요? 누구의 매출이에요? 자영업자의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20년, 21년 코로나19로 힘들고 22년, 23년 고물가 고금리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출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어떤 자영업체, 식당 같은 데는 아니 지금 뭐 주말에 식당 가보면 거기 줄이 너무 길어서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자영업자가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가끔 맛집 찾아가면 줄이 너무 길어서 여기를 들어가야 될지 말지 고민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영업자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자영업자가 전체는 분명 아닐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경기가 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국면에서 더 많은 빚에 의존을 하면서 자영업자의 빚이 상당한 문제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고요.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좀 여쭤보다 보니까 폐업도 못 하시죠. 왜냐하면 폐업을 하는 순간 빚을 만기 일시 상환을 해야 됩니다. 만기 일시 상환할 능력이 안 되니 폐업도 못 하고 계신 거죠. 그만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기업 부채도 최근에 뭐 태형건설 이런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되게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네,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로서 제가 앞서 두 개를 꼽았는데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근데 가계부채 문제보다도 기업부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우리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한번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을 가게는 빚을 져서 사요. 그리고 그 부동산 소위 건물이죠. 상용 부동산이든 주거용 부동산이든 둘 다 이 건설사가 어떻게 집을 집니까? 어떻게 건물을 집니까? 빚을 져서 건물을 져요. 그러면 가게는 빚을 져서 그걸 사는 거고 기업도 건설사도 빚을 져서 짓는 거예요. 지금 문제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이런 구조 속에서 건설도 빚을 져서 하고 그 집을 사는 것도 빚을 져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문제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어떤 거시경제 국면에서 이 문제, 건설 산업이든 부동산 산업이든 산업이 붕괴될 수 있을까요? 어떤 국면일까요? 집값이 떨어지는 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거죠. 거래가 절벽일 때 그게 22년, 23년에 찾아온 거죠. 그리고 24년 1분기 정도까지는 그런 국면에 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주목하는 것은 주거용 부동산인데 사실은 주거용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놓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거용 부동산의 가장 대표는 아파트죠. 아파트의 경우에는 미분양 주택 건수로 봤을 때 23년 중반쯤에 7만 5천 호 정점을 찍었었고요. 그리고는 뭐 7만 3천, 7만 2천, 7만 1천, 뭐 6만 9천, 또 6만 7천 이렇게 미분양 주택 건수는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우리 전국 미분양 주택 건수는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그중에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 미분양 주택 건수 가장 대표적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팩트를 말씀드린다면 거의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 건설사들이 대출을 받아다가 집 짓고 분양되면 돈 갚을게요 하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인데 그 PF 대출이 결국 상환되지 못하는 상황. 왜요? 분양이 되지 않으니까. 그럼 결국 상환을 하려면 가게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빚져서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자체가 지금 계속 불안한 혹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계속 전월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또 이번 달 가격이 다음 달 가격보다 더 높은 상황 다음 달 가격은 더 떨어지는 상황 이게 부동산 경기의 침체라고 보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충분히 해소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와 같은 경우는 어쩌면 정책적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영역일 수 있어요. 부동산 규제를 전격적으로 완화한다거나 또 대출 규제를 완전히 또 해제시킨다거나 뭐 특례 대출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마련한다거나 그리고 정책금리까지 도입한다거나 이런 종류의 대책들로서 주거용 부동산은 어쩌면 컨트롤이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회복된다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아니고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약보합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한 폭락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결국 부동산 PF 문제의 가장 중요한 약한 고리는 상업용 부동산이고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는 크게 오피스텔, 중대형 상가, 소형 상가 그리고 지식재산센터 이게 3대 건물들이 소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인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지금 계속 조정되는 가격이 떨어지는 국면이 있잖아요. 공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실이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될까요? 왜 떨어지고 있고 또 왜 어떻게 해야 이게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공실이 생기는 거라서 경기가 다시 활성화가 돼야지 그렇습니다. 거기 입실할 사람들이 생기겠죠. 정확하십니다. 실물 경제적으로 23년에 경기 침체고 24년까지도 경기 침체가 지속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회복될 여지가 있어요. 어떤 다른 조건들이 만난다면. 금리가 떨어진다거나 또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정책들로 주거용 부동산은 그래도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뀌어질 여지가 많이 있고요.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금리가 떨어진다 해도 정책적으로 어떤 규제 완화를 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이 내수 경기 자체가 회복되지 않는 한 충분히 회복되기가 어려운 시장의 성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우리 신사업 더 해보자, 새로운 사업도 해보자 하면서 오피스가 확대되는 거거든요. 혹은 스타트업들이 우리 스타트업 해보자, 우리 또 이런 사업도 해보자, 스타트업 열풍이 불어난다거나 상가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이 경기 좋네? 지금쯤이면 이런 식당 해봐도 될 것 같아 하는 창업 열풍이 불 때 가능한 공실이 메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계부채가 연결됩니다. 특히 자영업자 부채가 연결됩니다. 부채 의존해서 간간히 버티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 우리 한번 식당 새롭게 해볼까? 새로운 창업 해볼까? 할 만한 여지가 없어요.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진출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의 정의상 자금이 없어요. 아이디어가 있고 기술이 있는 거예요. 스타트업의 특징.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다면 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이 만나면서 스타트업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역할이 필요한데 부동산 PF발 금융부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지금?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한 단위 수익을 더 벌어볼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에요. 22년, 23년 동안 돈 많이 벌었어요 금융사들은. 그럼 24년에는 지금 뭐 할까요? 리스크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부실이 뭐예요? 경제 주체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가게든 기업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가게나 기업이 돈을 못 갚을 때 그때 그 금융부실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갚는 부채는 제공하지 말자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출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돈이 계속 도는 거기 때문에 금융사로부터 돈이 도는 구조라고 생각해 본다면 VC라든가 여러 벤처 캐피탈이라든가 스타트업이 가능하게 자금을 공유해주는 이런 역할 투자자들, 이런 투자자들도 자금이 지금 경색에 이르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융성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기본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습니까?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고금리고 24년에도 고금리의 연장선입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고금리 안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24년까지는. 그러면 기업들이 신규 투자할까 이런 생각 해볼까요? 신사업 진출해볼까?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24년에 놓여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 그게 미국 대선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 대선이 좀 1, 2월에 좀 빨리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 11월에 있습니다. 연말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혹은 제3의 인물이 될지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니까 바이든이 직접적으로 진흥하고자 하는 산업군이 있죠. 전기차, 2차 전지, 재생에너지 이런 쪽입니다. 트럼프가 진흥하고자 하는 중요성을 두고 있는 산업군이 있죠. 주로 석유화학 산업 이런 쪽입니다. 둘이 극명하게 달라지니까 소위 대기업들도 이 사업을 더 확장해 볼까? 이 사업으로 더 뛰어들어 볼까? 공장을 더 늘려볼까? 이런 고민을 좀 뒤로 미룹니다. 결정되고 나서 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살이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도. 고금리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몸살이는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실이 채워질 리가 없죠.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전망하신다 그러면 공실률을 보시면 좋습니다. 공실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공실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제 앞으로 더 조정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우리 주거용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공실에 해당되는 지표가 뭘까요? 그게 미분양주택 건수죠. 미분양주택 건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미분양주택이 해소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집가격이 반등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미분양주택 건수가 급격히 해소되거나 기준선 대략 한 5만 5천 호 정도에 다다른다면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지표들을 보아도 지금 당장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개선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건설사들이 대출을 껴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이게 결국 분양이 되지 않으니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쌓이는 겁니다. 부동산 PF 중에서도 또 일부가 브릿지론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PF는 이제 본 PF라고 하죠. 예를 들면 시공사가 있고 시행사가 있어요. 시공사가 건설사입니다. 태형건설도 시공사죠. 그리고 시행사가 있습니다. 사업자예요. 그러면 이 시행사가 일단은 땅을 사야 돼요. 땅을 살 때는 아직 건물도 들어서지 않은 상태. 그럼 땅을 아마도 22년쯤에 아마도 집가격은 20년, 21년 올랐고 상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지식재산센터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땅 사서 건물 짓고 사업하면 무조건 돼 하는 마음으로 22년에 브릿지론을 많이 의존했어요. 그게 브릿지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행사가 땅을 매입할 때 빌리는 돈. 근데 전혀 사업성을 전제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 2단계는. 그리고 실제 시공되고 건물이 좀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때는 좀 그래도 건물이 이 정도 들어서고 그러면 분양이 제대로 된다면 사업성이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땅을 사는 과정, 요 과정에서는 여기서만 만약에 끝난다 그러면은 이것은 도저히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성격의 돈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브릿지론이 계속 커지는 게 문제입니다. 태형건설도 브릿지론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게 부동산 PF 문제도 당연히 3조가량을 24년 연내 다 갚아야 되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3년, 24년 동안 이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갚을 능력이 손실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보증성 부동산 PF라고 할까요? 우발채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우발채무의 우발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contingent이라는 뜻이에요. contingent liability.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는 이 시행사가 대출에 의존해서 뭐 집을 짓고 땅을 사고 하는 과정에서 이 태형건설이 보증을 서줘요. 그게 우발채무입니다. 그러면 이 시행사가 갚을 능력이 상실될 경우 내가 갚을게 하는 게 이 우발채무예요. 지금 23년 12월에 터졌던 그 문제는 바로 우발채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가장 부실한 기업 부채인 거죠. 기업 부채 중에서도 부동산 PF 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부동산 PF 문제 중에서도 브릿지론이라든가 우발채무 성격이 가장 취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터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PF 부문의 이 기업 부채 문제가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PF 문제가 이대로 터져서 금융위기로 맞이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좀 지속이 될까요? 지금 위태위태한 금융부실의 상태가 24년 계속 지속될까? 아니면 한 번에 확 터져가지고 금융위기로 전개될까?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 경우에는 확 터져서 금융위기로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이 위기라는 것이 항상 예상하지 못한 데서 찾아옵니다. 예상했던 데서 찾아오지는 않는다라고 강조를 할게요.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요. 물론 일부 학자나 일부 전문가들이 이러다가는 외환위기 터지니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지적은 했습니다만 그게 충분히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인지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환위기가 터졌다라고 보는 게 맞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 났지만 리만 브러더스의 이사진들, 사회이사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문제가 터진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영권에서.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인지된 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부동산 PF 문제는 정부 관계자들도 다 인지된 상태입니다. 인지된 상태니까 그것이 터지지 않도록 대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터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과정에서 작게 터질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23년까지는 23년의 대응이 저는 좀 미흡했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3년부터 불안한 그 부동산 PF 문제는 어쨌든 계속 금융 지원해주고 또 만기를 연장해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환부가 있는데 고름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냥 밴드만 덮은 거예요. 아무런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계속 지연만 시켜줘요. 그러기보다는 환부를 적극적으로 도려내고 그리고 뭔가 그 상처를 치유하는 약을 바르고 적극적으로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애꿎은 국민의 혈세만 엉뚱한 대로 투입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23년부터 어쨌든 이런 건설사들은 추가적인 지원을 해줘봐야 어쨌든 터질 거야 라고 판단했던 그런 건설사들, 시행사든 시공사든 마찬가지 추가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빨리 구조조정돼서 빨리 다른 어떤 우량한 기업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M&A 할 수 있도록 기업 구조 재편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침을 마련하고 대응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계속 그 기업들이 터지지 않도록 감싸만 준 거죠. 만기를 연장시켜만 준 거죠. 그것은 어쨌든 실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23년까지는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냐면 어쨌든 회복되겠지. 이걸 만기만 연장해주면 결국 터지지 않고 이들이 또 분양 다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식이었는데 당분간 안에 이게 해소되지 않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23년까지의 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라고 사과의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사과의 말씀을 안 하시고 어쨌든 실패했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24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구분합니다. 여러 건설사 사업장을 들여다보고 위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단 하나씩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게 유도하고 그래도 우량한 기업들 그래도 조금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일시적인 금융 지원을 해주면 이들이 견실하게 또 건설사로서 성장하고 또 국부를 일굴 수 있는 또 국부를 키울 수 있는 그런데 다시 기여를 하니까 법인세 세금을 많이 내므로써 또 건전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건설사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간다는 거죠. 이 투트랙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위험한 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대구 경북 지역이나 그 밖 충남 지역도 좀 많이 문제지만 이런 지방 중소건설사 이들의 부실 문제를 하나 둘 터뜨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24년 상반기 중에는 태형건설급은 아닐지 몰라도 작은 어떤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하나 둘 도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좀 우량한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을 좀 매수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들이 집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런 부실한 어떤 건설 현장, 땅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것들이 경매로 많이 나올 거고요. 경매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더 크게 조정을 받겠죠. 그래서 금융부실로는 연결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움직일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우리 경제 시나리오를 봤을 때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약한 고리고 그 약한 고리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부동산 PF가 터져서 금융위기로까지 전개되지 않고 금융부실이 계속 존재하는 마치 23년, 24년, 2년 연속 좀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 그런 느낌이 24년까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문제다 그런 지적하셨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23년 한 해도 참 힘들었는데 24년 경제도 역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쓸 때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 첫 문장에 많은 그 생각과 마음을 담잖아요. 그래서 저도 24년 전망서를 쓸 때 그 첫 문장을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한 문장을 남겼는데 그 첫 문장이 오르막 올라와 또 오르막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한 해도 오르막길이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24년 경제가 좀 괜찮다면 이제 내려막길 걸어가자 하는 마음으로 좀 걸어갈 수 있는데 평지라고만 해도 괜찮겠는데 안타깝게도 정말 온 힘을 다해 23년을 버텼는데 24년을 또 보니까 또 오르막인 거죠. 그게 24년의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3년에 시작됐던 고물가 고금리가 24년에도 당장 해소되지 않습니다. 24년에도 역시 고물가 기조가 유지될 것이고 2023년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3.6%였어요. 그러면 2024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뿐 물가는 여전히 오르는 거죠. 여기 이런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이 예를 들어서 2022년 가격이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3.6% 오르면 1,360원 맞나요? 1,360원이 된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또 2.6%가 오르는 거죠. 이미 너무나 비싼 물건인데. 그러니까 물가는 안 잡히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잡히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잡혀도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지는 않기 때문에 23년, 24년 둘 다 고물가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고물가와 함께 24년 경제는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2023년 경제도 제가 23년 전망을 할 때 22년에 23년 전망서를 낼 때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경제 위기 4번을 제외하면 우리 경제 위기가 IMF 외환 위기, 그전에는 1980년 오일 쇼크에 따른 경제 위기가 있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4번의 경제 위기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4번 다 성격이 다르죠. 근데 4번의 경제 위기 때를 제외해 놓고 보면 23년 성장률이 제일 낮습니다. 1.4%가요. 1.5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중요치 않아요. 1.4든 1.5든 1.6이든 이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인 거죠. 근데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라고 설명했던 이유는 그 강도면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경기 침체다.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나쁜 경제였다. 왜냐하면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고도 경기 침체 국면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 강도가 가장 강한 경기 침체였다라고 설명했고요. 그리고 성격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경기 침체는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고물가를 동반한 경기 침체 국면은 제가 보기에는 없었다. 특히 경제 위기 4번을 제외해놓고 보면 없었다. 그런 면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2022년 당시에 23년을 전망했는데 24년은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국면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4년 경제도 2023년 성장률보다는 높을 겁니다. 근데 이게 기저효과죠. 아주 쉽게 설명드릴 땐 이래요. 사과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평년에는 100상자 수확하다가 올해 수확량이 50상자로 줄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80상자로 늘면 평년보다 못하죠. 그러나 전년보다는 엄청나게 증가했죠. 50%가 넘게 증가한 거잖아요. 이게 기저효과죠. 그러니까 24년의 성장률, GDP 증가율은 23년 GDP 대비 많이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GDP 증가율이 높듯이 기업의 영업이익, 매출액 증가율, 각종 지표가 굉장히 큰 플러스를 보일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주요 GDP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소비액도 늘 거예요. 역시 수출액도 늘 겁니다. 23년 연내 내내 마이너스였는데요. 그거보다 조금만 늘어도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평년보다도 못해요. 24년 경제가. 그렇지만 23년보다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높아지는 느낌.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23년보다 좋으나 그래서 성장률이 그래도 1.4%를 상회하는 1% 후반, 2% 초반, 기껏해야 그 정도를 기록할 것이겠지만 그것은 23년 성장률이 낮아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2021년에도 그랬어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우리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0.7% 역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21년 경제는 20년에 비하면 뭐든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죠. 기저효과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24년 경제를 좀 전망할 때 특징 하나는 아마도 체감과 다른 경제. 경제 지표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나타나지만 나의 체감은 전혀 아닌 거예요. 여전히 평년에 100상자 정도는 농사를 져야 먹고 살만한데 80상자밖에 못 돼요. 그러나 전년보다만 좋은 거죠. 그런 느낌의 경제가 24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취약한 경제 주체들이 정말 힘든 국면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21년 3분기까지는 고물가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년 4분기부터 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하기 시작했어요. 21년 3분기와 23년 3분기를 가계소득을 비교해 보니까 2분위, 3분위는 증가했어요. 그러나 물가 상승률만큼은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6% 미만으로 소득이 늘었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가난해진 거죠. 실질 소득이 줄어든 겁니다. 근데 4분위, 5분위는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게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5분위, 최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소득 증가율을 계산해 보니까 한 7% 됩니다. 굉장히 높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 않은 1분위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소득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이 줄어든다.
굉장히 가혹한 양극화의 대상이 된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가계부채 문제 지적했었잖아요. 그 가계부채 문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또 찾다 보면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들, 취약차주의 빚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역시 자영업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들이 소득계층별로 구분하면 1분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이면서 소득이 오히려 줄어든 계층. 그러니까 이 고물가 고금리에 더 취약한 계층은 또 1분위고 그러다 보니까 5분위는 7% 소득이 늘어나는데 1분위는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국면에서 양극화가 더 확대되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만큼 위험합니다. 전반적으로 모두에게 위험한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물가가 치솟는다. 그럼 무슨 물가가 치솟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의 양극화를 이야기하고요. 소득의 양극화는 소비의 양극화를 불러와요. 그렇기 때문에 명품 소비는 명품대로 소비가 많이 늘고요. 그리고 그 밖의 품목들은 저가형 품목이 많이 판매됩니다. 그러니까 중간부는 사라지는 거예요. 중간 가격은 사라지고 고급 제품만 많이 판매되거나 아니면 저가형 제품만 많이 판매되거나 그러니까 소득의 양극화가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그게 경영 트렌드로 움직이는 거예요. 거시경제가 이 미시적인 트렌드까지 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소득층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배추 가격이 얼마 올랐어요. 뭐 소주 가격이 얼마 올랐어요. 그거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배추 가격 3,000원이던 게 4,000원 오르면 그 정말 취약해집니다. 정말 허덕이게 됩니다. 너무 가슴 아프게 됩니다. 이게 필수재적 지출인데 그걸 우리는 엔겔계수라고 하죠. 엔겔계수의 개념은 소비지출액에서 소위 식료품 소비지출액이 얼마나 차지하나 이걸 보여주는 거고 당연히 1분위일수록 저소득층일수록 이 식료품 소비지출액이 전체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죠. 20% 정도 됩니다. 근데 5분위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낮죠. 왜냐하면 식료품 소비지출액 말고 필수재적 소비지출 말고 비필수재적 소비지출을 많이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가 활동 즐기고 여행, 골프, 스포츠 이런 걸 즐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 가격이 치솟고 가스요금 오르고 전기요금 오르는 게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전혀 느낌도 안 오는 거죠. 근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그게 정말 뼈에 사무치죠.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아마도 2023년, 24년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 한국 경제에 늪처럼 이렇게 작용하는 구간에는 특히 정말 힘든, 정말 가혹하다고 느끼시는 그 계층은 분명 1분위 저소득층일 것이고 또 그들이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문제 본질에 해당하는 영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문제로 또 국한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 또 약한 고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더 약한 고리가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될 수 있겠다. 양극화가 더 벌어질 수 있겠다 하는 우려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경제 원탑 시청자들의 그 2024년도의 삶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예, 너무 또 죄송한 말씀입니다. 연초부터 좋은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 좋은 게 안 보이는데 좋다라고 포장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안 좋은 경제임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 안 좋은 경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까? 이걸 좀 고민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일단 23년 경제를 들여다볼 때도 제가 23년에는 죄송하지만 모두가 가난해질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표현은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 주체가 평균적으로 가난해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예를 들면 명목소득,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죠. 그 통장에 찍히는 소득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그 통장에 찍히는 소득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는 줄어들어요. 실질소득이 줄어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의 격차가 벌어지는 국면, 그게 23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가계가 가난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독 중소득층 이하가 가난해지는 것이고 4분위, 5분위 고소득층은 가난해짐을 못 느끼실 수 있겠죠. 그런 국면이다. 근데 가계가 어쨌든 평균적으로 2천만 가구의 평균적인 소득이 줄어드는 국면이니까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국면이니까 실질적으로 소비할 여력이 축소되고 소비 지출이 안 되니까 당연히 기업들도 힘든 겁니다. 가게도 힘들고 기업이 힘드니까 결국 가게의 세금, 기업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는 어떨까요? 정부도 힘든 거죠. 그래서 세수 손실이 일어나고 적극적으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수 있을 만큼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 기업, 정부가 모두 힘든 구간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24년 경제를 보면 조금 전망하기가 쉬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23년에 발생한 여러 숙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24년으로 뒤로 미룬 거예요. 우리 학생이 오늘 숙제 다 하고 또 내일은 내일 숙제를 다 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는데 오늘 그냥 숙제를 내일로 미뤘어요. 그러면 그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어제의 숙제와 오늘의 숙제를 다 해결해야 되니까 정말 가혹한 거죠. 그게 2024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4년 한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여전히 놓여 있기 때문에 가게 여러분들은 참 힘들다고 느끼실 거고 기업도 고물가 고금리 속에 힘들다고 느끼실 거고 정부도 나라 살림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걸 살펴야 돼요. 안 살필 수가 없어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릴 수도 없는 거죠. 모두가 힘든 구간이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이 스태그플레이션 구간이니만큼 어떻게 하면 중장기적으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나올까? 어떻게 그 다른 생태계로 전환할 것인가? 그걸 놓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고물가의 고래에서 빠져나오고 어떻게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지 어떻게 많은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적극적으로 단행함으로써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것이 가계의 소득 증가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또 기업의 선투자를 연결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약한 고리, 약한 문제, 상처를 계속 밴드로 덮는 그런 정책은 안 되겠다. 반드시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다른 경제 구조로 갈 수 있도록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하는 24년이 아닐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정리하시면서 2024년도에 이제 대체적으로는 좀 힘들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청자들한테 위로와 격려의 말씀 한마디만 짧게 해주세요. 네, 2024년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러분께 이렇게 1시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요소보다는 불안한 요소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안한 요소를 말씀드린 그 배경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 위기감을 느끼고 그런 의도로 드렸기보다 위기임을 모를 때 위기가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좋은 경제는 안 좋다고 느껴야 또 그것에 맞게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불안한 요소들을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24년 경제가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녹록치 않은 경제가 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녹록치 않은 것인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나는 어떤 약한 고리 부분을 더 신경 쓰고 실제 불안하게 작용할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그런 것들을 더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실제 그 위기가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느껴주셨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